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19대 대선 열차가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이번 주 어떤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 어떤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잠시 후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우병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부실수사 논란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이 아닌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무엇이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19대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 지지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24일에서 26일 전국 성인 1,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4.4%,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2.8%를 기록하며 21.6%의 격차를 보인 상황. 이에 최근 김종인 전 대표 영입을 제안한 안 후보 측이 이를 계기로 문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한 13%를 기록한 상황. 일각에서는 안 후보에서 이탈한 지지층이 홍 후보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전주보다 상승해 각각 7.5%, 5.4%를 기록한 상황. 이는 4차 TV토론의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4월 4주차 대선주자 지지율 추이, 지금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촛불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율이 또다시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대선 판도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기자 한 분과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 전에 어디 다른 방송국 갔다 오셨어요?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예. 열심히 일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늦게 오셨어요. 미리 좀 와서 준비를 하시지. 늦게 오진 않았고요. 미리 오지 않았던 건데요. 전문가 아니잖아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함께하는 예. 자리에 영광스럽게 예. 동석하고 있습니다. 매주. 끝까지 말로는 안 질라 그러네. 네. 자,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이택수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 대표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택수입니다. 저희 TBS는 리얼미터만 인용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영어로 해보세요. 리얼미터? 아니요. 감사합니다를. Thank you. 웰컴. Welcome. You're welcome. 예. 리얼 웰컴? 자, 여론조사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문재인, 심상정 두 후보를 지지하는 서포터스가 있어요, 또. 미국에요? 예. 그렇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는 예. 아마 돈 내라. 심상정 후보가 누군지 잘 모르겠죠. 예, 돈 내라. 사드 배치 예. 문제 관련된 예. 사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각에서는 오늘 어제 그 기사 나오면서 선거 끝난 거 아니냐 하는 평가까지 나오던데요. 오늘 주자는 관계없기 때문에 답변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흐름이 어떻게 되죠? 예, 일단 특징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양강 구도가 지금 깨지면서 예. 일강 일중 다약 혹은 일강 다약 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약 구도까지요? 네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추이가 굉장히 좀 급격하다는 차원에서 보는 시각에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는 40% 전후한 시 어떤 지지율에 안착한 모양새고 안철수 후보는 20% 초반대까지 지금 현재 밀려 있는 양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10% 초중반까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죠.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심 후보는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다라고 해서 지금 7, 8%까지 아마 그 정의당 진보정당의 대선 주자가 이 정도 지지율을 거둔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여전히 3, 예. 4%대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예.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 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 세 후보가 중도 보수 진영의 표를 두고 일종의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세 번째 특징은 전반적으로 탄핵 여파가 좀 희석되면서 과거 프레임, 이념과 지역 구도로 재현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특징으로 4월 네 번째 주 여론조사 추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네. 취재 현장에 오래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TV 토론이 이게 이제 정규적인 선거, 정상적인 선거, 보궐선거가 아닐 경우에 TV 토론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친 적이 없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TV 토론을 한 차례도 놓치지 않고 시청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 저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좀 꽤 컸었는데, 대체적으로 그럼 시청자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아마 이 TV 토론에 나온 대선 주자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과거와는 좀 다른 조기 대선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기존에 이 대선이 시작될 때 지역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구도가 상당히 좀 옅어진 상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예. 그 판단의 근거가 될 가장 만한 강력한 부분에서 근거가 되는. 예, TV 토론에 좀 객관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좀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많이 좀 좌우하고 있지 않은가 예.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부분은 그 탄핵 이후에 예.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핵 과정 예, 자체에서. 예. 그게 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검증할 시간이 별로 없었죠, 후보들이. 예전에는 각 당의 후보로 선출이 되면 몇 예. 개월 동안 좀 검증이 있었는데 그 검증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TV 토론을 통해서 이 검증에 대한 공방들이 이루어졌고 그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 더 높지 않았을까. 정상적인 선거라고 한다면 지금 4월이면 아직 각 당의 경선도 시작되지 않았고, 네. 경선하려고 이제 운동 경기로 얘기하면 이제 옷을 좀 벗고 몸을 풀까 말까 하는 시점. 그럼 어느 선수가 옷을 유니폼을 입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지금서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12월까지 자그마치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를 들여다보는데 네. 이번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다. 그렇죠. 2002년 대선에서는 각 당이 4월달, 5월달에 후보 대선 확정을 했죠. 후보를 확정했는데 그 이후의 대선부터는 계속 이게 늦춰졌습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그렇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개월 정도는 검증 기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짧아졌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표님, 네. 이번 지지율 추이를 봤을 때, 아까 잠깐 소개되는 걸 봤더니, 처음 TV 토론 시작하기 전에, 에 비해서, 네. 유일하게 안철수 후보만 하락 국면에 들었고, 나머지 4명 후보는 다 상승을 했어요. 네. 이런 것도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TV 토론을 잘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1대1 맞짱 토론 붙자라고 그렇습니다. 계속 문재인 본인이 대표한테. 주장했었죠. 예. 그랬는데 오늘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니까 TV 토론 가장 잘한 후보가 누구냐 물었더니 심상정 후보가 30%로 1위로 나타났고요. 예. 두 번째가 문재인 후보 18%였고 오호. 세 번째가 유승민 후보 14%였고 그 다음이 홍준표 후보 9%, 안철수 후보는 6%에 그쳤습니다. 가장 낮은 5위에 그쳤고 예. 퍼센트도 6%.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는 이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TV 토론 평가가 여론조사 지지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가 이제 TV 토론 잘했냐라고 하는 이런 것을 조사한 것도 아마 거의 처음 아닐까요? 그전에도 했었나요? 뭐 그전에도 이제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그렇게- 워낙 TV 토론의 비중이 이제 높아졌다 예. 보니까 또 시청률도 높아졌고 그래서 이런 조사가 많이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을 잘했냐 못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그 후보에 대해서 TV 토론을 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 호감도가 이 조사도 갤럽에서 발표를 했죠.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이전에 비해서 더 나빠졌다라는 비호감도가 높아진 아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리얼미터 조사한 걸 인용해야죠? 왜 갤럽? 아니 걸 갤럽 조사에서 그걸 갤럽만 저는 했어요? 호감 조사 안 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왜 돈이 좀 안 됐나요? 저희는 또 다른 문항들을 아하.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왜 TV 토론을 잘했냐라고 하는 이 결과, 지금 박시영 부대표가 얘기한 그 전에 이미지 대비
좋아졌냐, 나빠졌냐. 요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가 잘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선거 보면 지원, 학연, 혈연 따라서 간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치의식 수준이 내가 좋아해도 못하면 못한 거다. 내가 싫어해도 잘하면 잘한 거다. 라고 하면서 정치 문화가 확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런 게 좀 반영은 됐죠. 그래도 좀 못했어도 네. 역시 지지자가 많다 보니까 네. 좀 잘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초반에 발표됐을 때는 예. 2등이 이제 유승민 후보가 나타난 결과들이 많았었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 심상정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가 예. 잘했다고 스스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효과가 예.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을 때는 실제 여론조사에도 못했다라고 응답을 해주는 솔직한 응답을 해주는 경향성이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예. 반면에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논란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보세요는 뭐 잘한 거지만 네. 우리 정책실장한테 물어봐라. 그럼 정책본부장. 예, 정책본부장. 네. 네. 그 양당에서 전쟁할 때 예. 저쪽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대장한테 야 우리 병장한테 물어봐. 대장 왜 병장이야?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도 이전보다 예. 호감도가 좀 약화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는 됐습니다. 지지율은 큰 변동은 없었지만 예. 호감도 측면은 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좀 재밌는 현상이 왜 그러면 지지가 안 빠지느냐. 그렇죠. 그게 안철수는 빠지고 궁금하죠. 또 예. 홍준표는 호감도가 더 안 좋아졌는데 왜 오를까? 이 부분인데 일단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보수층만을 겨냥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타겟 마케팅을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층은 좋아해서 그 층만을 대상으로 지지가 오르는 거고, 그런데 나머지 층들은 비호감도가 큰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구조가 다릅니다. 지지 구조 자체가 세 가지 지지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오호, 첫 번째는 안철수 개인에 대해서 호감도를 가진 층이 한 축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세력 지지층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예. 그리고 젊은 층들이 좀 있죠. 그래서 세력 지지층이 있고 나머지 한 40%는 그야말로 조건부 지지하는 보수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수가 지리멸렬하니까 예, 그나마 대안으로. 당신이라도. 예. 이 층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특정 지지층, 특정 어떤 이념 성향층만을 대상으로 이 메시지를 날릴 수가 없거든요. 두루 다 잘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대통령다운 모습을 잘 보여줘야 하고 준비된 느낌을 잘 보여주는 게 안철수 후보한테 굉장히 중요했는데 통 크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지 못했던 점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 층을 상대하다 세 보니까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형국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자기 중심성이 확고해야 그게 설득력을 가지는데 그런 측면에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TV 토론에서 분명히 호감도가 좀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좀 버티는 이유는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는 세력 지지표가 거의 70% 이상이라는 거죠. 그 세력 지지표는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렇죠. 당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층이죠. 그러니까 후보 지지층 한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 층은 약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워낙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좀 버텨주는 거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네. 자, 격차가 벌어졌어요. 문안. 네. 이게 격차가 더 커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대로 약 한 15에서 20% 정도 네. 어떤 양태로 갈 것 같습니까? 이제 한 10일쯤 남았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은 이제 낙폭이 굉장히 가파른 추세로 그러니까요. 떨어졌었는데 이제 20% 아래로 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낙하하는 이 곡선이 조금 완만해지기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 초반에서 좀 그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를 넘는 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고 지금 15%를 향해 가고 있는 대부분의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저희 리얼미터에서는 대략 12%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조사기관 갤럽에서 11% 정도 되는데 지금 당 지지율보다 홍준표 지지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TV 토론 평가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마저 좀 더 설명드리면 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가 TV 토론 제일 잘했다고 하는 응답이 57% 나왔습니다. 지지하는 쪽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57% 네네. 잘했다가.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안철수 후보가 잘했다는 응답이 20%에 그쳤는데 홍준표 후보 지지층은 홍준표 후보가 TV토론 굉장히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고요. 과반수 이상이네요. 네, 지지율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 봐서는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좀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1강 2중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또 빠질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뭐 실버 크로스라고 하는 표현도 있던데요. 예. 안철수, 홍준표 2위 간에 2위와 3위 간에 이제 지지율이 크로스 될 가능성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제 좀 크로스 있으면은 될 가능성까지? 블랙아웃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또 이루어질지는 좀 블랙아웃이라는 지켜봐야 될 것은 뭐죠? D-6 때까지만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5월 2일입니다. 그래서 5월 3일 조사부터는 발표를 할 수가 없는데 5월 2일까지는. 네, 5월 2일 2일까지 조사를 5월 4일날 발표해도 괜찮은가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예. 근데 5월 3일 이후에 조사하는 거는 발표를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간에 이 실버 크로스가 일어날지 예. 아니면 계속 박빙의 격차로 2, 3위 순위가 유지가 될지 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리얼미터가 네. 뭐 과징금 내든지 낙하목 보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 5월 3일, 4일, 5일 계속 발표해요.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대표이사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이 블랙아웃 기간에 이 발표를 하면 과태료가 뭐 제가 듣기로 한 400만 원인가 한번 발표할 예. 때마다 그러면 매일 발표하면은 이제 한 6에 24만 원. 제가 베팅하고 한번 발표하라고 그러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과태료 문제만은 예.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왜냐면 그 반복이 이거 궁금해요, 되면 이거. 이제 그러면서 검찰 고발될 명분은 수도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발표해도 영향받지 않는 성숙한 시민이다. 이제 이거 제도 없애자. 실제 해외 사례에서는 예. 이런 블랙아웃 기간이 있는 국가에서 이제 유럽이었는데요. 예. 이걸 언론사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해서 무력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언론사들이 이 블랙아웃 기간에도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거 좋은 거네요, 그럼. 이 법 제도가 없어지거나 D-1, 2로 단축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네요. 리얼미터에서 조사하고 제가 TV에서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여기서 보면 발표하죠.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제청도 하고. 네. 위원제청 좋은 하면 이제 방안입니다만 조선 TV 민지코리아에서 하시는 게 어떨지. 아유, 강한 척하면서 약한 모습. 자, 저는 예. 그 알 권리. 이건 뭐 제 예. 생각입니다만은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좀 점쳐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 했어요, 지금. 예, 그랬나요? 아니, 거기까지는 안 했고, 네, 거기까지는 안 2위, 했는데, 3위가 네. 크로스 격차는 될 벌어지- 위험성까지도 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는 TV 토론을 할 때마다 공교롭게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오늘도 TV 토론이 예정돼 있고, 예, 한번더 있죠. 5월 2일까지 또 예. 예정돼 있죠. 그리고 이제 홍 후보에게 가면은 그 지지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지표. 이를테면 지역과 이념으로 그냥 형성돼 버린 재편돼 버리는 지지표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이제 20% 아래. 그런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호남의 선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되는 사람을 밀어주는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키를 돌릴 수 있을 돌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 될 사람 쪽으로. 네. 월요일 날 예를 들면 언론사들이 많이 발표를 하거든요. 주말 조사를 예. 해서. 오늘이 금요일인가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6차는 언제죠? 6차라는 게 TV 토론이 예, 예. 5월 요 2일 다음. 날 있습니다. 5월 2일 날, 예. 화요일 날. 그럼 오늘이 5차가 되는 거고, 전체 그렇죠. 묶어서 예, 그렇습니다. 5차, 그다음에 6차가 5월 2일 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오늘 내일 조사하는 데도 있고 내일 모레 이렇게 조사하는 데도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가장 신빙성이 높은 타이밍에 하네요. 그렇죠. 이 이제 조사 결과가 대개 이제 월요일 날 많이 보도가 될 텐데요. 거기에서 2위와 3위가 격차가 만약에 5% 안으로 좁혀졌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추세상. 오히려 그렇게 되면 관전 포인트, 오히려 그 이른바 시중에서 가장 유행하는 제가 만든 쫀득쫀득한 느낌. 그 2위, 3위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겠네요. 당사자들은 괴로울 겁니다. 1위가 아니어서. 예. 재밌잖아요. 그래도 그래요? 보는 사람들은. 예. 예. 그리고 또 심상정 후보는 본인이 15%를 넘겨서 홍준표 후보를 잡겠다. 이렇게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아무튼 내주 월요일 날 조사 결과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아니, 이태수 대표님. 그 나머지 네 분은 아주 액티브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2위, 3위는 이게 바뀌냐. 네, 아니면 15% 쳐서 일단 그
뭐라 그러죠? 보전금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선거비용 보전. 선거비용 보전금. 이거 100% 다 받을 수 있고. 네. 그거가 처음에 목표였었는데, 처음에 10% 넘을까 했더니 지금 15% 넘을 가능성, 2위와 3위 바뀔 가능성, 2위는 밀리지 않아야 된다. 네. 또 심상정 후보는 15% 넘겨야 된다.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2, 3, 4, 5 후보들은 아주 재미난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목표는 뭔가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후보는 물론 이제 당선이 목표일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최대한 그 집권 이후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려면 과반 이상의 득표를 목표로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각자 가능성이 지지층별로 있나요, 과반이? 과반의 가능성도 이제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40 내지 45%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동층을 제외하면 50%에 근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50%를 넘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한 45%에서 50%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각자의 지지층이 이제 모두 투표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당락을 떠나서 홍준표 후보 지지층은 15% 이상 득표나 2위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고,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 권영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3.9%밖에 득표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15%까지 지금 목표로 해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100%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잘하면 3위까지 갈 수 있는, 각자의 지지층이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5%의 지지율에 그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유승민 후보도 10%까지 갈 수 있다면 50%의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지지층이 최대한 지금 뛰고 있어서 투표율도 지난 18대 18대 대선이 75.8%였는데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그 주말 유세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TV 토론도 오늘 TV 토론 경제 분야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말 유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이제 호남으로 내려갑니다. 이번 주말에. 예.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문재인, 심상정 지지층이 겹치는 지지층이 꽤 있습니다. 동시에 호감층, 둘 다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분명히 주장할 겁니다. 50%를 넘겨야 개혁을 할 수 있고 적폐청산이 가능하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할 거고요. 심상정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10%를 넘기고 진보정당을 어떤 뿌리를 잡기 위해서는 힘을 좀 모아달라. 예. 이렇게 호소할 건데. 홍준표 후보를 잡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꽤 소구력이 있더라고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예. 또 선거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각 주장이 그럴싸합니다. 사실은 둘 다 좋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 어느 쪽에 과연 힘을 실어줄지 그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 그러면 오늘 TV 토론인데 이제 전략들이 조금씩 보이네요. TV 토론 도대체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 일단 문재인 후보는 이제 계속 방어 차원에서 예.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40에서 45%를 지키는 방어전이 될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는 계속 좌파 우파로 갈라치기 해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 지지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쯤 나오지 않을까요? 좀 이를까요? 뭐 지금 1강으로 이제 재편된 것만으로도 뭐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그 적용이 가능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홍준표 후보는 TV 토론 과정에서 일단 문재인 대 홍준표 구도로 재편하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보세요 하고 버르장 머리 뭐 이런 표현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끝까지 레이스를 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사이에서 좀 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TV 토론을 기대만큼 못한 부분도 있고, 이 대립각이 문재인 대 홍준표, 이 양강 구도로 TV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생각했던 거는 뭐 다음날 검색어가 문재인 나이, 홍준표 나이 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두 분의 싸움으로 갔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TV 토론에서 오늘도 꽤 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심상정 후보는 아무튼 TV 토론에서 지금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지지율이 계속 TV 토론 할 때마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꽤 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유승민 후보가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건데, 그렇죠. 유승민 후보는 TV 토론 잘했다고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지금 계속 정체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미세하게나마 5%를 지금 상회하는 지지율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지율이 지금 워낙 당 지지율도 그렇고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또 이제 탈당하거나 탈당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 이제 보수 중도 진영의 단일화, 이것도 사실은 선거 전에 또 그 투표 용지 인쇄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또 크지 않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남은 TV 토론 두 번의 기회에서 어떻게
선전할 수 있고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가게 되면 이제 TK 쪽에 관심이 지금 많이 쏘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PK 같은 경우는 이미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고, TK 같은 경우는 의외로 안철수 지지율이 높았다가 점점 홍준표 후보 지지로 가고 있는데, 문재인을 막을 사람에게 표를 주자 갖고 안철수로 왔다가 급격하게 홍준표한테 빠져나간 이런 형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홍준표 후보가 저렇게 올라가는 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돼지 흥분제 사태까지 터졌는데. 그 선거가 이제 이른바 식자층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방향만으로 흘러가진 않죠. 특히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들이 연출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지역이라든가 이념의 색채가 굉장히 옅은 상태에서 출발이 됐죠. 예.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홍준표 후보는 계속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역주의를 계속 감정적으로 건드리고 있고, 또 이념적인 부분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의 TV 토론에 임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처럼 살아날 것 같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TK의 어떤 그런 정통적인 그런 정서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TV 대구 방송이었나요? 네. 대구 방송에서 아마 여론조사를 기관에 의뢰해서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온 데이터는 사실은 조금 좀 일반적인 데이터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너무 좀 튄다고나 할까요? TBC에서 했습니다. 예, TBC에서 했죠. 그게 아마 잠깐만요. 폴 스미스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난 4월 24일 대구 경북 성인 111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00% 유선조사였고 ARS였기 때문에 이게 다소 홍준표 후보가 좀 크게 앞서가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요 보도는 조금 좀 과하지 않나 싶고요. 나머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도한 걸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TK 보수의 정통 어떤 그런 기제들이 살아났다고 보기 어려운데 점차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보수 정당을 지켜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위를 할 거라는 기대감은 적지만 적어도 2등은 해야겠다. 그래서 25% 이상 30%까지 힘을 보여줘야만이 정권이 넘어가도 보수 세력들이 구심이 생기고 뭔가 정권에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힘 있는 야당.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보수 정당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대구 경북이 유동표들 아니면 안철수 후보한테 가했던 일부 표들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 대구 그렇게 보고 경북의 현재 추이가 네. 홍 후보가 한 35에서 40으로 단일 1등이고, 지금 이제 아까 조사 기간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만, 전국 1000명 조사를 할 때는 표본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감으로 느끼는 거는 거의 30%는 돌파한 거 아닌가, 홍준표 후보가. TK에서. 예. 예. 그리고 40% 쪽으로 다가가는 것 같다. 경향성으로 본다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바닥 정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한 25% 정도에서 버티고 있고, 네. 문재인이 후보가 20%가 좀 안 되는. 한 20% 넘는 조사도 있고 안 되는 안 되는 조사도 있고 쪽으로 있는데 있고. 세대 예. 투표 현상이 대구 경북도 있어서 저는 25% 내외에서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님, 네. 이번에 이제 아주 독특한 또 현상 중에 하나가 안 후보와 홍 후보가 제로섬 게임을 보이고 있어요. 네. 사실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그동안에 높아졌던 것이 반문 사실상의 단일화 예. 후보 성격이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빠지다 보니까 다시 홍준표 후보가 반문 단일화 후보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걸 보수 표심,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 유권자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했고, 또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의석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조직이 또 가동이 되면 워낙 이제 선거를 잘 치른 정당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예측들을 많이 했었죠. 조직 네. 가동되게 되면 상황이 좀 틀려질 것이다. 네, 실제 지하철역에서 인사하는 선거 운동원들 보면 한국당의 운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회의원들도 많이 현장을 누비면서 선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한국당의 힘이 아니겠느냐. 분열했으면서도 선거
막바지 되니까 확 뭉치거든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홍준표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만 1,000명 조사한 조사 결과들을 보면 이제 30%를 넘는 수준으로 1위로 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4.12 재보궐선거에서 또 30%를 넘는 그런 득표율을 보인 지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지지율보다는 훨씬 더 많은 득표를 하지 않겠느냐. 샤이 보수 표심이 적어도 안철수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 쪽에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자, 박 부대표님. 네.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보수층에서 네. 안철수 지지층으로 갔다가 빠진 만큼 지금 홍준표 후보에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늘 지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3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전략을 얻다 맞추기 대단히 좀 그 난맥상을 겪고 있고 오히려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였으면은 이 세 층으로부터 또 다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네. 전략의 미스라고 하는 측면도 이제 좀 지적을 했는데 자, 문제는 곤혹스러운 게 보수층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통적 자당 의원들이 가장 많은 21명 정도가 버티고 있는 호남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 역전을 하지 못하면 주말 사이에 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죠. 호남은. 근데 이미 한 15에서 20% 벌어져 있잖아요. 예, 보통 이제 조사 결과마다 좀 다릅니다. 보통 이제 15에서 20% 정도 격차가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조사의 특징인데 일부 또 조사에서는 뭐 한 5%로 좁혀진 조사 결과도 좀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주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안철수 후보는 추호 김종인 선생을 또 영입하겠다고. 영입은 안 됐죠, 아직. 네, 뭐 바깥에서 돕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바깥에서 돕겠다. 외곽에서 돕겠다, 외부에서 돕겠다. 어허, 네. 그거 어떤 의미일까요? 들어오지 않겠다? 지금 현재 김종인 전 대표의 스탠스는 국민의당에 들어가는 거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김종인 대표가 이 선거 와중에 출마했다가 포기했었는데 네네. 그때 1%좀 나왔었나요? 1%가 나온 것도 있고 예. 조사에 안 아예 잡힌 것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고 했었죠. 예, 예. 근데 김종인 전 의원이 움직이는 게 의미가 있나요? 왜 잡으려고 그러죠? 뭐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겠지만 사실 과대평가도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분이 김종인 전 대표가 사실 그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내세웠던 비전과 가치가 이제 경제민주화라고 예. 하는 어떤 그 툴이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분이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하기 위해서 대선 주자들을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문재인 후보가 싫어서 반문연대 구축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조금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문연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현재 이런 약간 좀 스탠스에 있어서의 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번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 좀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네. 바른정당에서 내세웠던 3당 단일화 네. 이것의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밑에서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성사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 보이고요. 아하. 일단은 문재인 때리기에 좀 앞장설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통합 대 패권 이런 어떤 구도 싸움을 좀 더 강화하는 데 있어서 김종인의 역할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냐가 중요한데 아하, 인식. 국민들은 굉장히 그 호감도가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대선 후보로 본인이 나섰을 때 지지도가 1% 내외에서 움직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행보 자체가 왔다 갔다 갈짓자 행보를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구력이 좀 적고요. 마지막으로는 안철수 후보의 상징이 새정치인데 새정치의 이미지에 부합되느냐. 어떻게 보면 약간 구태고요. 또 지난번 총선 때는 민주당 쪽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대통령다운 느낌을 줘야 하는데 그게 관건인데 이게 오히려 병풍들을 뒤에 세운다고 해서 그게 과연 해결될 거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지원 대표를 상황이라고 일부 홍준표 후보께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한 분 더 생긴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비꼬기도
하죠. 지금 바른정당 같은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바른정당에서요? 예, 오호. 제가 볼 때는 시기도 너무 지금 촉박하고요.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김종인 전 대표가 결합한다고 해서 판이 뒤바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택수 대표님, 바른정당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테면 뭐 네. 바른정당에서 이렇게 상황, 그러니까 1+2 안철수 후보 뒤에 박지원과 부인 김미경이 있다. 이게 이제 1%이 논리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1+3이 된 거는 김종인까지 한 명 더 들어오면 3명의 상황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바른정당에서 이 입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김종인이 움직이는 것과, 그럼 이게 후보 단일하면 바른정당과 제일 가까울 텐데, 바른정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 움직임. 내부에서는 이제 친유승민 계보가 있고 예. 그 외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를 또 축으로 하는 비유승민 이제 계보가 있는데 일단 오늘 이은재 의원이 탈당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이제 한국당 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끝까지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유승민 의원을 따르는 유승민 후보를 따르는 의원들은 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으로 계속 대선 이후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세력은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유승민 후보가 이제 적어도 10% 이상 득표하면 내년 지방선거나 그다음 총선에서 또 꽤 선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으나 10%를 만약 득표하지 못하면 현역 의원들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수 의원들이 다시 한국당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전망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시영 대표님, 이번 선거를 끝내고 네. 정치권에서 이제 늘상 쓰이면서도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단어가 합종연횡, 네. 정계 개편, 네. 급속화되지 않을까요? 정계 개편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문재인 그 후보가 만약 예.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과반수가 넘지 않고 뭐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행정부가 잘 정비되면 충분히 국정 수행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훨씬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요? 예, 이제 문재인 후보는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죠. 통합정부를 꾸리겠다. 아하. 그래서 내각은 통합적으로 운영하되 예. 국민의당과는 통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의당과는 연대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과 연대. 네. 예. 그러나 이제 이게 바른정당과는요? 바른정당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배제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과는 손을 긋지만 반성을 한다면 바른정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암시를 했지만 제가 볼 땐 바른정당이 지금의 형태로 그대로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높지 않죠. 이게 굉장히 당이 4분 5일 될 가능성이 있거든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예. 그래서 정계 개편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방선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구태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을 얼마나 갖고 추진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택수 대표님. 네. 이번에 사전 투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네,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요? 네, 처음 네네. 하는 겁니다. 예, 대통령 선거 처음. 네. 2012년에는 안 했나요? 네, 안 네, 했어요. 안 한 투표. 걸로 그럼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서부터 네. 16년 대통령 선거는 처음인데, 네. 2014년 지방선거, 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루 줬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이틀이에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투표율이 꽤 예. 높아질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 나타나는 투표 의향률이 20, 40대가 굉장히 높고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있죠. 50대도 캐스팅 보트 이제 연령대라고 하는데 50대도 이제 투표 의향률이 높은 반면에 60대 이상은 투표율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의향률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60대 이상이요? 예, 60대 이상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무력감에 좀 빠진 게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차원에서 투표율이 20, 30대가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여전히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대영 기자님, 매주, 금요일. 네. 저희가 여론조사 전문가와 한 분의 기자를 모시고 방송을 하는데 이제 선거 앞두고 다음 주 금요일은, 사전투표 시간이 지난 이후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은 5월 5일 어린이날 아닌가요? 그렇죠. 그날까지네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요 시간대면 사전투표를 대충 했을 텐데. 네네. 4일, 5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1분 30초 영상 메시지, 투표 동료. 아, 제가요? 그러면 온 국민이 헌법기관입니다. 영상 메시지는 저쪽을 보고 하세요. 이쪽 보고 하면 되나요? 3번 카메라 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영상을 띄워야 될 하기 싫으면 말고요.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정치는 참여가 핵심이니까요.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경쟁하는 이 가운데서 대중들이 이 경쟁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제대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투표로 보여주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5구 조기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한 표다. 예. 그런 관점에서 투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자, 박시영 부대표도요. 자, 5월 4일, 5일 사전투표. 네. 카메라 좀 예? 주세요. 갑자기. 예, 예. 하세요. 뭐 네, 어버버거리지 말고. 예. 그 어린이날인데 5월 예. 5일이 아이들한테 그 좋은 미래를 물려주려면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 30대 분들이 투표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가 적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공약을 낼 때 어르신들 공약을 1번으로 내는 거거든요. 근데 청년 실업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정치권에 신경을 안 씁니다. 결국 투표율이 높아야만 그만큼 자기한테 돌아올 게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투표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예, 좀 끝까지 하세요, 영상 편집. 자, 이택수 대표님. 네,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전에 이건희 전 회장이 3류, 4류 이런 표현을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정치를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고 투표를 안 했던 분들은 하시고 또 계속 하셨던 분들도 열심히 투표를 하는 그런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거 좀 하고 나니까 아쉽네요. 그렇죠.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주가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입니다. 보궐선거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선거죠.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 소중한 권리를 위해서 다음 일주일은 연휴가 끼어 있지만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결심도 굳히고 주위에서 투표해서 뭐하냐 하는 분들도 좀 설득해주는 한 주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TV 토론을 통해서 이 검증에 대한 공방들이 이루어졌고 그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 더 높지 않았을까. 정상적인 선거라고 한다면 지금 4월이면 아직 각 당의 경선도 시작되지 않았고 네. 경선하려고 이제 운동 경기로 얘기하면 이제 옷을 좀 벗고 몸을 풀까 말까 하는 시점. 그럼 어느 선수가 옷을 유니폼을 입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지금서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12월까지 자그마치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를 들여다보는데 네. 이번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다. 그렇죠. 2002년 대선에서는 각 당이 4월달, 5월달에 후보 대선 확정을 했죠. 후보를 확정했는데 그 이후의 대선부터는 계속 이게 늦춰졌습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그렇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개월 정도는 검증 기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짧아졌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표님, 네. 이번 지지율 추이를 봤을 때, 아까 잠깐 그 소개되는 걸 봤더니, 처음 TV 토론 시작하기 전에, 에 비해서, 네. 유일하게 안철수 후보만 하락 국면에 들었고, 나머지 4명 후보는 다 상승을 했어요. 네. 이런 것도 아주 그 특이한 경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TV 토론을 잘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1대1 맞짱 그 토론 붙자라고 그렇습니다. 계속 그 문재인 본인이 대표한테 주장했었죠. 예. 그랬는데 오늘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니까 TV 토론 가장 잘한 후보가 누구냐 물었더니 심상정 후보가 30%로 1위로 나타났고요. 예. 두 번째가 문재인 후보 18%였고 오호. 세 번째가 유승민 후보 14%였고 그 다음이 홍준표 후보 9%, 안철수 후보는 6%에 그쳤습니다. 가장 낮은 5위에 그쳤고 예. 퍼센트도 6%.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이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TV 토론 평가가 여론조사 지지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가 이제 TV 토론 잘했냐라고 하는 이런 것을 조사한 것도 아마 거의 처음 아닐까요?
그 전에도 했었나요? 뭐 그전에도 이제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그렇게- 워낙 TV 토론의 비중이 이제 높아졌다 예. 보니까 또 시청률도 높아졌고, 그래서, 이런 조사가 많이,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을 잘했냐 못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그 후보에 대해서 TV 토론을 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 호감도가 이 조사도 갤럽에서 발표를 했죠.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이전에 비해서 더 나빠졌다라는 비호감도가 높아진 아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리얼미터 조사한 걸 인용해야죠. 왜 갤럽 아니 걸 갤럽 조사에서 그걸 했기 갤럽만 때문에 했어요? 호감도 조사 안 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왜 돈이 좀 안 됐나요? 저희는 또 다른 문항들을 아하.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왜 이 그 TV 토론을 잘했냐라고 하는 이 결과, 지금 박시영 부대표가 얘기한 그 전에 이미지 대비 좋아졌냐, 나빠졌냐, 요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가 잘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죠.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선거 보면 지원, 학연, 혈연 따라서 간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치의식 수준이 내가 좋아해도 못하면 못한 거다. 내가 싫어해도 잘하면 잘한 거다. 라고 하면서 정치 문화가 확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 정도. 네. 어떤 양태로 갈 것 같습니까? 이제 한 10일쯤 남았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은 이제 낙폭이 굉장히 가파른 추세로 그러니까요. 떨어졌었는데, 이제 20% 아래로 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낙하하는 이 곡선이 조금 완만해지기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 초반에서 좀 그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를 넘는 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고, 지금 15%를 향해 가고 있는 대부분의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저희 리얼미터에서는 뭐 대략 12%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뭐 다른 조사기관 갤럽에서 11% 정도 되는데 지금 당 지지율보다 홍준표 지지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TV 토론 평가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마저 좀 더 설명드리면 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가 TV 토론 제일 잘했다고 하는 응답이 57% 나왔습니다. 지지하는 쪽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57% 네네. 잘했다가.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안철수 후보가 잘했다는 응답이 20%에 그쳤는데 홍준표 후보 지지층은 홍준표 후보가 TV 토론 굉장히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고요. 과반수 이상이네요. 네, 지지율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 봐서는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좀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1강 2중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또 빠질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뭐 실버 크로스라고 하는 표현도 있던데요. 예. 안철수, 홍준표 2위 간에 2위와 3위 간에 이제 지지율이 크로스 될 가능성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제 좀 크로스 있으면은 될 가능성까지? 블랙아웃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또 이루어질지는 좀 블랙아웃이라는 지켜봐야 될 것은 뭐죠? D-6 때까지만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5월 2일입니다. 그래서 5월 3일 조사부터는 발표를 할 수가 없는데 5월 2일까지는. 네, 5월 5월 1일 2일까지 조사하고 5월 4일날 발표해도 괜찮은가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예. 근데 5월 3일 이후에 조사하는 거는 발표를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간에 이 실버 크로스가 일어날지 예. 아니면 계속 박빙의 격차로 2, 3위 순위가 유지가 될지 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리얼미터가 네. 하고 과징금 내든지 낙하목 보내든지 마음대로 해라. 또 5월 3일, 4일, 5일 계속 발표해요.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대표이사를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이 블랙아웃 기간에 이 발표를 하면 과태료가 뭐 제가 듣기로 한 400만 원인가 한번 발표할 예. 때마다 그러면 매일 발표하면은 이제 한 2,400만 원. 제가 베팅하고 한번 발표하라고 그러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과태료 문제만은 예.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왜냐면 그 반복이 이건 궁금해요, 되면 이게. 이제 그러면서 검찰고발이 명분은 될 수도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발표해도 영향받지 않는 성숙한 시민이다. 이제 이거 제도 없애자. 실제 해외 사례에서는 예. 이런 블랙아웃 기간이 있는 국가에서 이제 유럽이었는데요. 예. 이걸 언론사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해서 무력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언론사들이 이 블랙아웃 기간에도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거 좋은 거네요, 그럼. 이 법 제도가 없어지거나 D-1, 2로 단축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네요. 리얼미터에서 조사하고 제가 TV에서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여기서 보면 발표하죠.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제청도 하고. 네. 위원제청 좋은 하면 이제 방안입니다만 조선 TV 민지코리 후보를 지지하는 서포터스가 있어요, 또. 미국에요? 예. 그렇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는 아마 돈 내라. 심상정 후보가 누군지 잘 모르겠죠. 예, 돈 내라.
사드 배치 예. 문제 관련된 예. 사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각에서는 오늘 어제 그 기사 나오면서 선거 끝난 거 아니냐 하는 평가까지 나오던데요. 오늘 주자는 관계없기 때문에 답변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흐름이 어떻게 되죠? 예, 일단 특징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양강 구도가 지금 깨지면서 예. 일강 일중 다약 혹은 일강 다약 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약 구도까지요? 네네. 그 오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추이가 굉장히 좀 급격하다는 차원에서 보는 시각에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는 40% 전후한 시 어떤 지지율에 안착한 모양새고 안철수 후보는 20% 초반대까지 지금 현재 밀려 있는 양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10% 초중반까지 중반까지 올라가고 있는 치고 양상이죠.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심 후보는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다라고 해서 지금 7, 8%까지 아마 그 정의당 진보정당의 대선 주자가 이 정도 지지율을 거둔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여전히 3, 예. 4%대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 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 세 후보가 중도 보수 진영의 표를 두고 일종의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세 번째 특징은 전반적으로 탄핵 여파가 좀 희석되면서 과거 프레임, 이념과 지역 구도로 재현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특징으로 4월 네 번째 주 여론조사 추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네. 취재 현장에 오래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TV 토론이 이게 이제 정규적인 선거, 정상적인 선거, 보궐선거가 아닐 경우에 TV 토론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친 적이 없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TV 토론을 한 차례도 놓치지 않고 시청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 저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좀 꽤 컸었는데 대체적으로 그럼 시청자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아마 이 TV 토론에 나온 대선 주자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과거와는 좀 다른 조기 대선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기존에 이 대선이 시작될 때 지역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구도가 상당히 좀 옅어진 상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예. 그 판단의 근거가 될 가장 만한 강력한 부분에서 근거가 되는. 예, TV 토론이 좀 객관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좀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많이 좀 좌우하고 있지 않은가 예.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부분은 그 탄핵 이후에 예.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핵 과정 예, 자체에서. 예. 그게 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검증할 시간이 별로 없었죠, 후보들이. 예전에는 각 당의 후보로 선출이 되면 예. 몇 개월 동안 좀 검증이 있었는데 그 검증 기간이 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19대 대선 열차가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이번 주 어떤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 어떤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잠시 후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우병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부실 수사 논란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이 아닌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무엇이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19대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 지지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24일에서 26일 전국 성인 1,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4.4%,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2.8%를 기록하며 21.6%의 격차를 보인 상황. 이에 최근 김종인 전 대표 영입을 제안한 안 후보 측이 이를 계기로 문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한 13%를 기록한 상황.
일각에서는 안 후보에서 이탈한 지지층이 홍 후보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전주보다 상승해 각각 7.5%, 5.4%를 기록한 상황. 이는 4차 TV토론의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4월 4주차 대선주자 지지율 추이, 지금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촛불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율이 또다시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대선 판도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기자 한 분과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 전에 어디 다른 방송국 갔다 오셨어요?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예. 열심히 일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늦게 오셨어요. 미리 좀 와서 준비를 하시지. 늦게 오진 않았고요. 미리 오지 않았던 건데요. 전문가 아니잖아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함께하는 예. 자리에 영광스럽게 예. 동석하고 있습니다. 매주. 끝까지 말로는 안 질라 그러네. 자,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이택수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 대표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됐습니다. 저희 TV에서는 리얼미터만 인용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영어로 해보세요. 리얼미터? 아니요. 감사합니다를. Thank you. 웰컴. 웰컴. You're welcome. 예. 리얼 웰컴? 자, 여론조사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문재인, 심상정,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런 게 좀 반영은 됐죠. 그래도 좀 못했어도 네. 역시 지지자가 많다 보니까 네. 좀 잘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초반에 발표됐을 때는 예. 2등이 이제 유승민 후보가 나타난 결과들이 많았었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 심상정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가 예. 잘했다고 스스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효과가 예.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을 때는 실제 여론조사에도 못했다라고 응답을 해주는 솔직한 응답을 해주는 경향성이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예. 반면에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논란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보세요는 뭐 잘한 거지만, 네. 우리 정책실장한테 물어봐라. 그럼. 정책본부장. 예, 정책본부장. 네. 네. 그 양당에서 전쟁할 때, 예. 저쪽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대장한테, 야, 우리 병장한테 물어봐. 대장 왜 병장이야? 네. 그런 건 똑같은 거죠. 네.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도 이전보다 예. 호감도가 좀 약화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는 됐습니다. 지지율은 큰 변동은 없었지만 예. 호감도 측면은 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좀 재밌는 현상이 왜 그러면 지지가 안 빠지느냐. 그렇죠. 안철수는 그게 빠지고 또 궁금하죠. 예. 홍준표는 호감도가 더 안 좋아졌는데 왜 오를까? 이 부분인데 일단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보수층만을 겨냥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타겟 마케팅을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층은 좋아해서 그 층만을 대상으로 지지가 오르는 거고, 그런데 나머지 층들은 비호감도가 큰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구조가 다릅니다. 지지 구조 자체가 세 가지 지지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오호, 첫 번째는 안철수 개인에 대해서 호감도를 가진 층이 한 축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세력 지지층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예. 그리고 젊은 층들이 좀 있죠. 그래서 세력 지지층이 있고 나머지 한 40%는 그야말로 조건부 지지하는 보수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수가 지리멸렬하니까 예, 그나마 대안으로. 당신이라도. 예. 이 층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특정 지지층, 특정 어떤 이념 성향층만을 대상으로 이 메시지를 날릴 수가 없거든요. 두루 다 잘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대통령다운 모습을 잘 보여줘야 하고 준비된 느낌을 잘 보여주는 게 안철수 후보한테 굉장히 중요했는데 통 크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지 못했던 점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 층을 상대하다 세 보니까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형국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자기 중심성이 확고해야 그게 설득력을 가지는데 그런 측면에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TV 토론에서 분명히 호감도가 좀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좀 버티는 이유는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는 세력 지지표가 거의 70% 이상이라는 거죠. 그 세력 지지표는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렇죠. 당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층이죠. 그러니까 후보 지지층 한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 층은 약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워낙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좀 버텨주는 거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네. 자, 격차가 벌어졌어요. 문안. 네. 이게 격차가 더 커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대로 약 한 15에서